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주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서 원전 실용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원전주의 상승을 랠리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원전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의 핵심적인 주체면서 선두 기업들을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부자들의 군복방 그리고 경제 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의 상승세는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가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이오 산업의 움직임은 구조적 전환의 어떤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변화는 첫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인 것 같아요. 2022년 이후에 바이오 산업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 건 고금리 기조죠. 그래서 그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올해 2024년 또 올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좀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의 특성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의 바이오 섹터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현재는 융합되어 있는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IPO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 조달의 길도 잘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그걸 통한 상업적인 성공, 이 두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 혁신적인 기술, 또 상업적인 성공. 잘 아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비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의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면서 시장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예측 분석 같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국내외의 다수의 이제 바이오텍들이 AI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현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어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고령화라든지 만성 질환자의 증가인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난제인 것 같고, 동시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서 어떤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암, 치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혁신 신약이라든지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도 더욱 부과가 되고 있어서 많은 정부라든지 개인의 어떤 헬스케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 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 시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 바이오 산업이 첨단 기술 AI 융합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적 요구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만성 질환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신약 수요가 좀 증대를 할 거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효율성 증대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더욱 강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반바지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이제 반바지거든요.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건 원자력하고 조선 이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죠?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키워드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반바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냐? 우선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최대 수준인 한 78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고 위탁 생산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달성했고 그러면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긍정적인 굉장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3분기 인적 분할 이벤트를 통해서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주하고 더불어서 ADC의 어떤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기술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 이전 성과를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분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술 중심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유망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한양행 같아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보니까 유한양행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올해 2025년도에 연간 매출액 예상치가 2조 4천에 영업이익이 한 1,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에 따른 어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특히 폐암 신약 렉나자 또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임상 데이터가 구체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출시 신약이라든지 또는 기술 유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 종목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이제 바이오 산업은 과거에 단순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던 어떤 몇 가지 핵심 동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동인은 금리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미래 성장이 높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고, IPO 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만 치료제인 게임 체인저의 등장과 함께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적인 신약 개발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심화 또는 만성 질환자의 증가, 거기에 따른 치료제를 통한 수익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전 세계적인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안보 강화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 산업 안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점차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섹터는 워낙 다양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명확한 경쟁 우위에 있고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선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 동력이 우수하고 우수한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뭐 글로벌 1등 바이오 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들이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의 위탁 생산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등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젠은 이미 그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했기 때문에 계약사들하고 제약사들하고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충분히 더 가능한 모멘텀 갖고 있거든요. 유한양행 역시 폐암 쪽에서의 렉나자 같은 성공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내수 중심이거나 아니면 복제약 생산에 머무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혁신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술 라이센스 아웃 전략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매출 대비해서 높은 R&D 투자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AI 신약, mRNA 백신 같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임상 역량, 거기에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이걸 통해서 성공률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에 있어서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핵심 전략으로 당연히 뽑을 거고,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확충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현재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드러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알테오젠처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죠. GLP-1의 비만 치료제를 통한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 경구용 세미클루티드 개발 같은 어떤 전략적인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비만 치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신약 탄생 가능성까지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저는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만이나 대사질환 분야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 한미약품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ADC 분야의 선두주자가 리가켄바이오다라는 거죠. 사실 2024년에 의약품 쪽에서의 가장 중요했었던 키워드는 ADC였어요. 근데 그 ADC 쪽에서의 선두주자 리가켄바이오를 빼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얀센 바이오텍하고 2조 규모의 대규모 이전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술 수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었던 기업이 리가켄바이오거든요. 근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올해하고 내년 통틀어서 한 4건 정도의 기술 수출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사인만 남은 그런 상황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은 영상 분야라든지 신약 개발 쪽에서의 그 AI하고의 융합 선두주자인 루닛입니다. 눈여겨볼 이유는 AI 의료 솔루션은 의료 효율성 증대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맞춤형 치료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그 전개되는 시장에 있어서 루닛이 그 맞춤형 치료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선두주자가 일반적인 어떤 그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렌드인 거죠. 이 분야의 시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로봇주.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그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벤처 캐피털 자금이 이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3월 달 그리고 4월 달 전체적인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로봇주 역시도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는데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도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정말 뭐 미래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주들 보게 되면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있게 되면 시총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들의 유발. 두 번째는 상용화 속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재평가, 그거에 따른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 로봇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서비스 로봇들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지금보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생산을 위한 R&D라든지 뭐 설비 투자 같은 이런 부담들은 사실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성과를 실제 매출과 또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그 조정을 보였고 사실 조정을 보인 건 어떻게 보면 로봇주의 어떤 성장 동력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건강한 조정이다 또는 재도약의 기회다라고 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해서 로봇이 필수 솔루션이 됐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로봇을 통한 자동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센터 같은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반적으로 로봇 도입은 이제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의 발전. 거기에 그 AI 기술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로봇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로봇은 단순한 이제 기계가 아니라 어떤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 AI 기반의 어떤 로봇은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로봇의 지능화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산업용 로봇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의류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개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AI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AI 발전이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산업은 로봇 산업인데요. AI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로봇에 뇌를 달아주는 역할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의 로봇에 어떤 지능을 붙이는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환은 분명히 앞으로 어떤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AI 로봇에게 어떤 시각이라든지 또는 언어라든지 뭐 상황, 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활용 범위도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로봇은 어떤 정해진 경로라든지 어떤 작업 수행 요 정도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대응을 하면서 복잡한 작업 환경까지,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돼 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뭐 수술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서빙 로봇, 뭐 심지어는 재난 로봇, 우주 탐사 로봇 같은 인간 손길이 닿기 어려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예전에는 인간하고 로봇이 따로따로 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간하고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하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AI를 통해서 이 로봇은 인간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상황에 맞추는 맞춤형 로봇 서비스도 이제 가능해져서 로봇의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정말 대폭 개선된 그런 대폭 개선된 성능의 로봇이 탄생하면서 성장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로봇이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성능 개선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계속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 로봇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로봇 주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떤 이 로봇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AI 쪽에서의 프리미엄이 좀 부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 AI 기술과 접목되면서 단순하게 하드웨어 제도를 넘어서 AI 기반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라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없잖아 있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한 어떤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AI라든지 글로벌 AI 기술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로봇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 기업의 시장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은 당연히 강화될 거고 투자의 어떤 신뢰를 높여주는 그러면 주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죠. 근데 로봇 산업은 분명 인류의 미래를 바꿀 만한 어떤 혁신적인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투자 수익 실현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면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기업들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현재 로봇 산업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현재 이 AI 로봇 시장은 한 50조 원 규모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규모의 시장, 물론 시장의 잠재력은 저는 충분하다. 또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까지도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저는 현재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주가는 대부분 현재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그런 결과고요.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한 어떤 AI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봇의 도입이 필수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은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로봇 기업들이 사실은 막대한 R&D 비용이라든지 초기 투자로 인해서 적자 또는 낮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잠재력에 대한 베팅에 가까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본격적인 수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에 증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로봇 기업들의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는 정말 빨라도 2026년 이후에나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대규모 수주라든지 양산 체제에 대한 구축, 거기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상용화가 이 시점부터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서비스 로봇 시장 개화가 어떤 수익의 폭을 결정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현재는 산업용 로봇이 주류지만 향후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물류라든지 또는 의료 또는 서빙, 교육과 같은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개화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시장의 어떤 잠재력이 확인되고 회복되는 시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2026년 이후부터는 AI 로봇의 대중화로 어떤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익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어떤 변동성을 로봇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통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좀 필요한 구간이 지금 구간인 것 같고 지금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로 인해서 꾸준히 지켜보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로봇주들 중 가장 유망한 종목과 기업은 무엇인가요? 한국 로봇 산업의 어떤 눈부신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좀 가려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한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칙 첫 번째는 지능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AI하고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지능화.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에서의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지능형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지능형 로봇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로봇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이거기 때문에 이 지능화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굉장히 로봇이 지능화를 갖췄더라도 이 지능화된 로봇을 사업성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정말 잘 진행이 되고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느냐,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기업하고의 협력을 하고 있느냐 여부인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하고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하고 협력한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본이라든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미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가장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목해 볼 만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인간형 로봇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협동 로봇이라든지 감속기 같은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가 되면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눈여겨볼 종목은 두산 로보텍스인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굉장히 큰 강자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4위, 5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쉬운 프로그래밍 또는 안정성 또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 적용성에서 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로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인력난 심화에 따른 어떤 협동 로봇 수요의 그 폭증을 통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으로의 판매망 확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AI 기반 솔루션을 통한 어떤 턴어라운드하고 성장의 가속화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라고 하는 종목이죠. 서비스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핵심 부품 기술력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외의 이동 로봇 같은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가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로보티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요. 지금처럼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투자 원칙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봇주를 왜 샀는가죠. 로봇주에 투자할 때 나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테마주 형태의 급등을 쫓아서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묻지마 투자였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향후에 손실을 막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다 됐는가? 그러니까 이 로봇 기업의 최신 뉴스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같은 이런 보고서들을 살펴보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산업 성장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산업은 성장할 건데 단순히 시장 조정에 의한 어떤 그 주가의 조정 흐름인지를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같은 기업 다른 관점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죠. 단순히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무조건 하락할 때 종목에 들어가는 건 물타기여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기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때는 시간을 분산해서 위험을 줄이는, 그러면 분할 매수가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믿고 분할 매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시간 분산 투자의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로봇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AI하고 함께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정말 로봇 산업은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조정은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숨고르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유하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고, 다만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로봇 산업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지금의 조종장은 어쩌면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봇 산업은 단순한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형 혁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발전과 맞물려 로봇의 활용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까, 또는 넥스트 레볼레이션이 어디에서 터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는 세 가지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인간형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다목적 서비스 로봇인 거예요. 단순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AI를 통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형적인 작업을 통해서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겠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로봇, 그리고 물류라든지 또는 서빙, 그리고 안내나 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다목적 서비스 로봇이 앞으로 가장 1순위의 성장 분야인 것 같고요. 이 분야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또는 인건비 상승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거고요. 나가서 인간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로봇 산업의 성장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도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 이동 로봇과 물류 로봇 같은,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 혁명의 엔진 부분들인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물류센터의 어떤 자동화, 거기에서의 수요 증가 같은, 그러니까 물류 로봇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거리에 나가 보게 되면 로봇이 택배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실내에서만 주로 활동했었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실내와 실외에서의 로봇이 움직이는 그 형태는 조금 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 AI하고 협력을 통한 로봇 시스템의 정교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율이동 로봇의 어떤 물류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생명 건강에 대한 혁신 분야인데
고령화로 접어들었죠. 대한민국도 2025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면 수술 로봇이라든지 뭐 재활 로봇, 또 돌봄 로봇 같은 헬스케어 로봇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밀하고 안전한 시술이라든지 개인형 뭐 맞춤 재활이라든지 요양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도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로봇 산업은 AI하고의 융합을 통해서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제시된 말씀드린 그 유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뭐 기술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원전주는 어떤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승했었던 원동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통한 탈탄소라든지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불안감,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각국이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절감했고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은 반드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것 같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원자력을 지금 녹색 에너지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이 변화가 원전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체코 원전 수주로 증명된 경쟁력인 거죠. K원전의 수출 낭보죠. UAE의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원전 원팀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의 어떤 수주가 확정된 걸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추후의 해외 원전에 대한 수출 수주 같은 부분들은 강력하게 추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어떤 체결을 밝히고 있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현재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해외 수주 원전 기업들이 매출이라든지 또는 뭐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서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SMR 시대의 개막인 거죠. 기존의 대형 원전은 사실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보완해서 미래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SMR 시장이거든요. SMR은 모듈화된 공장 생산에서 건설 기간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분산 전원으로서의 활용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한국 기업들도 이 SMR 개발의 선두 그룹에 속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선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2030년 정도가 되면 SMR 시장이 개화가 될 건데 지금은 전 세계의 톱3 안에 진입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SMR 시장이 개화됐을 때 높은 프리미엄 부여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 산업이 아니라 녹색 에너지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K원전의 기술력 또는 수출 경쟁력 거기에 SMR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가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 보게 되면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투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지만 원전주의 큰 그림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력, 수주 경쟁력, 재무 건전성 이런 걸 갖춘 정말 대장주를 선별하는 해안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AI 100조 투자가 국내 원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하고 전력 생산 인프라에 총 920억 달러, 하나로 뭐 130조 원이 좀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단순히 AI 쪽에서의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생산 능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 발표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요. 현실적인 방법은 원자력의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만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간헐적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간헐적이라고 하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역시 미국 원자력 산업의 어떤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원전에 미치는 영향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적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미국의 그 IT 기업들이 이미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전력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면서 자체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체적인 원전 산업 부흥에 분명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K원전, 이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수주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원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많아질 거다, 증대될 거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해외 진출 적극 추진 의지는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미국이 원전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검증된 원전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건설 같은 이런 경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현재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우방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과 그리고 미국 주도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그런 기회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원전 관련 주가에 긍정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서 이미 원전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AI 시대의 도래가 원전 산업의 어떤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을 좀 하고 있어서 주가는 올라왔고,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사실은 단기적인 측면을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아직도 더 남아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의 AI 100조 투자 계획은 단순히 미국의 내수 정책을 넘어서 AI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원전 업계가 쌓은 어떤 기술력, 또 오래된 건설 경험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국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또는 개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늘 존재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의 한국 원전 산업의 역할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혜주로 원전주가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주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서 원전 실용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탈원전 기조를 통해서 원전 산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줬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안보,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목표, 두 가지 목표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에서 원전 실용주의로의 어떤 그 정책 기조의 변화, 세 가지 어떤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배경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에너지 위기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걸 통해서 세계 각국들이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이 있죠. 명확해지면서, 이 간헐성이 명확해지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금 원자력의 중요성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발맞춰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한 원전 실용주의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건 원자력밖에 전력 수요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하나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수십만 가구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이처럼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거고요. 새로운 정부는 AI 시대의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첫 번째로 꼽으면서 탈원전 정책이 그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수출에 대한 경쟁력인 것 같아요. 또 SMR에 대한 기대감도 더하는 것 같죠. 대한민국이 UAE의 바라카 원전 성공을 했고, 또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K원전의 어떤 기술력, 사업 능력을 입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분산 전원으로 활용될 SMR에 대한 기술도 현재는 부상을 하고 있고, 국내 원전 업계의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국가 경제 활성화 기회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SMR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지원에 관한 법안도 발의했거든요. SMR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형 원전 수출에 대한 경쟁력, 또 SMR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금 접근 방식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원전주의 상승을 랠리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에너지 믹스의 재편 가속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각국이 세계가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 원전을 필수적인 어떤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한수원이요,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원전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 또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MR 시장이죠.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시장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SMR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형 원전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지금 각국들이 유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도 그렇고 기술 개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또 효율성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의 성장성을 뒷받침할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여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SMR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체적인 원전 SMR 안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외부 전원 없이 동력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성까지 지금 현재 기술 개발로 부각이 되면서 기술 개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쪽에서의 계속된 어떤 증가, 뭐 확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또는 노후 원전 건설의 연장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오는 증권사의 그 리포터들을 보게 되면 증권사의 리포터들 역시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걸 통해 가지고요. 원전 ETF 관련 수익률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 한 5가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주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 첫 번째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정치적인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죠. 어떤 정부가 됐든 정치적인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부 여론의 반대 같은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원전 건설이라든지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안정성을 많이 높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라우마들, 그러니까 원전 사고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안정성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안전 기준에 대한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그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굉장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성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 3가지 리스크를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신중한 투자로 해서 투자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을 통해 성공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주목할 만한 원전주는 무엇이 있나요? 원전 산업은 단순히 원자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설계, 그리고 시공, 또 운영, 유지 보수 굉장히 복잡한 가지사슬로 엮여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주기기 제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원전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의 핵심적인 주체면서 선두 기업들을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기업은 한전기술인데요. 원전 설계의 두뇌를 담당하는 기업이죠.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시에 설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고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SMR 설계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거든요. 체코, 폴란드 같은 해외 원전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모든 원전 프로젝트의 시작은 설계죠. 설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전기술의 역할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전의 운영이라든지 원전의 유지보수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 한전 KPS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전 KPS는 발전 설비의 경상 정비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성능 개선 같은
발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 한전 KPS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 저는 한전 KPS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은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어 계측 시스템의 핵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기술이죠. 우리기술이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공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원전 제어 계측이 원전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고 원전의 안정성과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내외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의 제어 계측 시스템 교체 수요 증가도 분명히 일어날 건데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요 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전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향후 AI 산업의 굉장히 급한 성장, 그거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는 중요한 시기가 올해 2025년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 원전 업황은 사실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긍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전의 필수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춤했었던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원으로서의 그 중요성 다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원전 신규 건설 또는 수명 연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국 내에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IEA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의 협의체 역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원전 발전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기술의 발전 또 상용화의 가속화, 여기 부분인데 기존 원전 대비해서 굉장히 건설 기간이 짧고요.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부지가 굉장히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강점을 갖고 있죠. 부지가 얼만큼 적어도 되냐면 SMR 같은 경우에 보통 운동장, 축구장 하나 정도의 부지만 있으면 이 SMR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부지가 작아졌죠. 또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비롯해서 뉴스케어 파워 같은 많은 기업들이 SMR 개발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 정부라든지 민간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이 지금 SMR 산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030년에 상용화될 때 글로벌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산업군이 SMR이기 때문에요. 이 SMR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기존의 노후 원전의 어떤 수명 연장과 계속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는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많은 그 원전이 60년 또는 그 이상의 수명이 연장될 현재는 예정이 있고, 유럽 국가들 역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노후 원전 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재가동하거나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원전 서비스라든지 유지 보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중심으로 지금 현재 천연가스 의존도를 좀 낮추고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해졌거든요. 근데 원전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 중에 하나로 현재 유럽 쪽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에너지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잘 섭렵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조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겪고 있는데 하락의 주된 원인들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주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하락인 것 같아요. 특히 리튬 가격이 5월 말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58위안, 그러니까 약 한 8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배터리라든지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고금리 기조, 또 경기 둔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아니라 수요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꺾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다소 이제 엇갈린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이라든지 기존 기관 같은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2차 전지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낙관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의 투자 심리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엇갈린 시선 속에서도 KRX 2차전지 탑10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KRX 2차전지 탑10 지수인데 이 지수가 6월 달서부터, 올해 6월 달인데 6월 달서부터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는 7월 31일까지 약 한 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지수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 점이죠. 특정 우량주를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고, 특히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유일에너테크, LG에너지솔루션, 나라 M&D 이런 종목들, 일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ESS 테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재상승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주가 조정이 산업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 또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좀 보여지고 싶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2차전지 산업, 저는 성장 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차의 보급 확산이라든지 또는 ESS 시장의 성장이 2차전지 수요를 꾸준히 견인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ESS는 이 전력망 효율성 증가하고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굉장히 필수거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기업의 어떤 수익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 강화를 통해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는 북미 시장은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같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생산 업체들도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하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은 단기적인 실적 부진,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ES 시장의 어떤 확대와 함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유효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급락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넘어서 저평가 국면일 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는 정말 분할 매수하기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2025년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쪽에서의 긍정적인 회복이라든지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될 전망인데,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실 만한 소식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매 개선입니다. 유럽이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올해부터도 전기차 판매 증가가 불가피한데,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는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2027년은 더 높은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겠죠.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은 회복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분기서부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 대수가 두 자릿수 이상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재고 조정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차 산업의 어떤 재고 조정 주기가 일반 제조업보다 짧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는 상당 부분 재고가 소진이 돼서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의 가동률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그로 인한 마진 개선, 이것도 체크해 보실 충분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이사원지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건 리튬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의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월 중순부터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에 안정화가 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가 반등의 어떤 트리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ESS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또한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안정화, 또 ESS 수요의 급증,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이라든지 배터리 모듈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거고, 또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양극재 같은 고도화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판 ARA죠. 한국판 ARA의 어떤 그 지원 효과에 대한 가시화가 점점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IRA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유럽 시장의 CRMA 같은 것도 굉장히 부러운데, 글로벌 공급망 어떤 재편 움직임을 통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IRA가 만약에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생산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 덜어질 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벗어나서 수요가 회복이 될 거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거고,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ESS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바탕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이 2차 전지 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황과 캐즘은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지난 몇 년간 정말 파죽지세로 성장했었던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최근 들어서 지배적이잖아요. 예상보다 둔화된 어떤 판매 성장률, 그리고 높아진 재고, 그리고 치열한 가격 경쟁,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2025년, 2026년, 지금 이 시기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현상이 사실은, 기존의 얼리 어댑터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얼리 어댑터 시장이었었던 시장이 이제는 주류 소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는 성장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수요 둔화는 영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 사이에 캐즘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업황이 본격적으로 제도약 국면에 진입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망하고 있는 뭐 한 세 가지 변수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이렇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캐즘을 해소할 수 있는 이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거고 보급형 전기차가 등장할 거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배터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어떤 안정화라든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가 되면서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보급 전기차 굉장히 많이 출시할 거거든요. 3천만 원대 전기차 라인업이 확충이 되면 주류 소비자들의 구매 문턱이 낮아져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에 대한 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같은 이 편의성에 대한 확충인데, 정부라든지 완성차 업체 그리고 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충전소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의 테슬라 충전 표준 도입 확산, 이런 부분들도 초급속 충전 기술 발전이라든지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도시라든지 주요 거점에서 충전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 역시 충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다시금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 향상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화에 대한 어떤 진화?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성이 개선이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또 무선 소프트웨어 시장의 소프트웨어가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계속해서 향상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전기차가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류를 운송하는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서 달리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SDV로 진화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충성 고객도 생길 거고 전기차 시장의 재성장을 이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수요 둔화라고 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지금은 단기적인 시황이 흔들리기보다는 수요 둔화 이후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를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좀 볼 경우에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하반기에 철강 업황에 대한 회복이 좀 진행이 될 거고, 또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확대가 기대되는 하반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포스코홀딩스 2분기 매출이 견조하게 잘 나왔어요. 최근에 중국의 수출 제한이라든지 정부의 관세 효과를 통해서 철강 시장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요가 많은 열연 강판 분야에서 긍정적인 판정 결과를 통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 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저점 매수의 기회인 것 같고, 추가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산업 부분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부양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30만 원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30만 원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사업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하반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가 리튬 가격 약세를 통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특정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입장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025년 환골 탈퇴의 해로 선언하면서 경영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원가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리더십 확보를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에코프로가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회복세가 정말 뚜렷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 하반기에 한 1,300억 정도 이상의 흑자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있거든요. 또 2분기 중반부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났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공장 가동률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쪽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공장 가동률이 별로 높지 않았었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측면, 그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충분히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리튬 가격 안정화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회복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경영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노력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체크해 보실 만한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신호 회복 신호와 눈여겨볼 종목 또는 기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등 신호는 특정 요인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복합적인 회복 신호들이 나타날 때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핵심 시그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첫 번째 핵심 시그널, 첫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회복이에요. 2차 전지 산업의 최전방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확인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호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강력한 반등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소재 기업의 재고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전기차 판매 둔화로 많이 쌓여 있었던 배터리 셀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이 재고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재고 수지는 곧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고 정상화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격에 대한 안정화인 것 같아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의 급등락은 기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소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안정화되거나 또는 점진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라고 하면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6월 중순부터 광물 가격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주,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증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통한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은 미래 수요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연기되었던 생산 라인의 증설 계획이 재개된다거나 또는 신규 투자가 발표가 되면 업황 회복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얘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를 향한 ESS용 LFP 배터리 약 6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눈여겨볼 핵심 종목, 세 종목이 아니라 핵심 종목 4종목 설명을 드려보면요. 배터리셀에서의 글로벌 강자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첫 번째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래서 유럽 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 SDI, 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어떤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고,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의 IRA 같은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핵심 종목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앞서 설명드렸던 포스코홀딩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LG화학, 이 두 가지 종목,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은 지금 차트적인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한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종목인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LG화학과 함께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구간 잘 견디시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관세라든지 대한민국 시장에 3,200포인트를 넘어서 정말로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앞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좋은 환경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을 높게 길게 가져가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투자 계획이 저는 긴 안목을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계속 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